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 24 류지연입니다. 잉글랜드가 루니를 앞세워 숙적 스코틀랜드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루니는 대표팀을 은퇴한 제라드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았는데요. 완장의 효과가 이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장을 맡은 이후 5경기에서 6골을 뽑아내면서 브라질 월드컵 이후 치러진 6차례 A매치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강력해진 루니의 골 폭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새로운 주장 루니의 활약으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완파했습니다. 전반 32분 잉글랜드의 체인벌린이 헤딩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월셔가 왼쪽에서 올려준 패스를 체인벌린이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후반 2분엔 루니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대 스코틀랜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반격도 무서웠습니다. 후반 38분 로버트슨이 골을 터뜨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루니가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랄라나의 패스를 이어받아 팀의 3번째 골이자 자신의 2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날 루니는 A매치에서 46골을 넣어 보비 찰턴 역의 최다골 기록을 3골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서울의 고명진이 헤딩슛으로 울산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명진과 울산 골키퍼 이희성이 충돌하면서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고명진은 일어났지만 이희성은 들것에 실려 나갔고 이준식과 교체됐습니다. 전반 30분 윤일록이 또 한 골을 넣어 서울이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에스쿠데로가 연결한 공을 윤일록이 놓치지 않고 울산의 골문을 공략한 것입니다. 후반 울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성의 추격골에 따르따의 극적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로 3위 자리를 노리는 서울의 갈 길이 더 바빠졌습니다. 전북이 포항을 꺾고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전반 23분 이승기와 포항 수비수 김원일이 공중볼을 다투다 전북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크로 나선 레오나르도는 슛을 시도하는 척만 하고 카이오가 달려들어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레오나르도와 카이오의 변칙 전술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포항 골키퍼 김다솔은 레오나르도의 발만 보고 예측 방어에 나섰다가 골을 내줬습니다. 결국 전북은 1대0으로 포항을 제압했고 8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예리한 한 줄 평과 냉철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3례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3세판의 터줏대감이죠. 농구의 허재원 기자와 새로운 사람입니다. 김동원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김동원 해설가 3세판으로 첫 출연이신데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좀 긴장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일주일에 10경기 이상 꼭 보거든요. 각자 각 해외 리그마다 경기를 추려서 다 이렇게 생중계를 못 보더라도 돌려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대비해서 중동에서 2차례 평가전을 치른 축구대표팀 1승 1패의 성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두 분은 이번 평가전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슈틸리케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이 중동 원정 경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 원정 경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성용 선수를 중심으로 할 때 어떤 플랜 B 가동, 미드필더 공격진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작전을 한번 구사하기 위한 전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력 면에서는 안정감을 가져오곤 있지만은 뭔가 임팩트 있고 또 공격 쪽에서 활로를 찾는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원정 2경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어린 선수들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이번 평가전의 내용을 분석해서 다음 달 중순에 아시안컵 출전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서 55년을 기다린 우승의 꿈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FA컵에서 우승을 하면 2억 원이라는 상금도 매력적이지만요. 가장 큰 이점, 내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입니다. 내일 서울과 성남이 아시아 챔스 출전권을 놓고 맞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경기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FC 서울이 어쨌든 지금 직행을 하기 위해서 AFC 챔피언스를 직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상황을 먼저 놓고 보면 1998년이죠. 16년 동안 FA컵 우승과 거리가 먼 상태인데 이번 시즌 우승을 놓친 서울로서는 FA컵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울산전에 선제골을 넣고 동점골을 내주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AFC 챔피언스 리그는 직행하는 3위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FA컵 우승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지금 부상 선수도 없는 상황이고 차두리 선수도 대표팀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도 이제 풀 스쿼드로 성남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성남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강등권 경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A컵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 패한다면 리그로 그것이 또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북과의 4강전처럼 선수비 후 역습의 전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시즌 약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체력이 70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네. 약점으로 꽂히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서울은 또 막판 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김학범 감독이 아무래도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양 팀 전적에서는 올 시즌 세 차례 맞붙어서 2승 1무로 이제 서울이 앞서 있는데 이번 FA컵도 결승전인 만큼 한 골 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격력 면에서 골 결정력이 조금은 다소 우세한 서울이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울의 승리를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 시즌 FA컵 우승 향망 어디로 갈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압도적인 공개수를 자랑하면서 서울의 승리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재영 기자, 전력과 홈경기임을 내세워서요. 김동완 해설가, 16년 만의 결승임을 강조하면서 김한 기자는요. 성남의 강등권 탈주를 걱정하면서 모두 서울이 FA컵에서 우승을 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번 FA컵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용수 서울 감독과 김학범 성남 감독이 사제지간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허재원 기자가 좀 정리를 했다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두 사람의 인연이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김학범 감독이 코치를 맡았고 최용수 감독이 그 당시에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감독으로 지력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9월 초에 부임한 뒤에 9월 10일이었죠.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는 서울이 성남을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별명이 모두들 아시듯이 학범슨이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이름을 따서 팬들이 학범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승 경험이 풍부하고 지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최용수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별명이 독수리였죠. 선수 시절에 헤딩하는 모습이 마치 독수리 같다고 해서 독수리라는 애칭이 붙었는데 최용수 감독은 좀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울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허재원 기자도 서울이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한국 축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우승컵의 주인이 결정되는 FA컵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요, 잉글랜드 프로축구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내일 밤 6위의 아스널과 7위의 맨유가 일전을 준비 중인데 두 팀 모두 부상으로 조금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날 하스피털, 맨유 정형외과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전체적으로 지금 베스트 11을 짜기에도 너무나 힘들 정도로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지금 맨유만 보더라면 루크쇼, 데니 웰백이 또 A매치를 치르고 와서 부상이거든요. 수비 라인은 지금 4백을 짜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마르커스 로호라든지 캐릭, 블린트, 루크쇼 이런 선수 다 부상이고 수비에 필 존슨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날 감독의 숙제로 꼽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스몰링이 복귀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궁여지책으로 이 맥네어라든지 블랙킥 같은 어린 선수로서도 대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다만 공격 쪽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팔카오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한다는 소식인데 풀타임은 뛰지 못하지만 루니와 반페르시, 이제 팔카오가 들어오면서 공격력 쪽에 이번 승부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네. 아스날도 이제 아픈 선수가 많습니다. 코시엘리, 데뷔시라든지 어린 선수들이 계속 수비 선수들이 부상이고요. 중앙 미드필더에 아르테타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항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중심이 좀 아쉬웠는데 지루 선수가 또 공격적인 복귀를 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수비 쪽에 불안함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공격 쪽에 복귀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이것이 승리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A매치 여독이 있고 또 부상 복귀자가 있지만 호흡 면에서는 약간 매끄러움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상 전력이 큰 양 팀이 좀 한 골 정도는 넣지만은 무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여기십니다. 네, 김동원 해설가는 그 어렵다는 축구에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지난주까지 축구에서 맹활약했던 허재원 기자의 의견도 궁금해요. 글쎄요, 뭐 전력 면에서는 부상 선수가 두 팀 다 많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고 본다면 홈에서 뭐 아스널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홈 이점을 등에 업은 아스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아스널과 맨유의 싸움입니다. 삼세판 의견으로 참고하시죠. 네, 무승부의 승부를 걸어준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형 기자가 웰백 활약을 근거로 김동완 해설가는 두 팀 모두 부상당한 선수가 많아 무승부 예측을 해주셨고요. 김한 기자, 그래도 부상자가 적은 아스널의 승부를 걸어주셨네요.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 두 차례 A매치에서 수차례 위협적인 슈팅으로 스스로 에이스임을 증명해낸 손흥민. 오늘 밤 리그에서 하노버를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멋진 골을 보여주면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레버쿠젠의 맞상대인 하노버의 지금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3경기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또 실점도 적기 때문에 공수의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3위까지 올린 상태인데 연승 행진 동안에 이제 골을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수비가 탄탄하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단독 선두를 달릴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돌아오면 저조한 성적을 보이거든요. 공격 경면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 그리고 지난 9일 마인츠전에서도 0대0 무승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독 리그 경기에서 공격진들 키슬링이 지금 계속해서 부진인데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부분. 하노버는 다만 이제 안데르슨과 알보노로스, 그다음 판데르, 펠리페 이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버쿠젠도 부상자가 마찬가지로 많거든요. 롤프스, 카스트로, 레이나르츠, 파파도플로스 등 이 중원 쪽과 수비 라인의 주축 선수들이 이제 부상들이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공격 쪽에 키슬링과 손흥민, 차라노글루 이런 무게감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노버의 키오타케, 호셀루보다는 좀 더 앞서지만 키오타케의 지금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양 팀의 대결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맞대결에서는 레버쿠젠이 3승 2무 1패로 지금 하노버에 앞서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아무래도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김동원 해설가는 무승부를 예상하셨지만요. 저는 눈앞 팬심을 담아서 손흥민 선수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3세판 예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무승부의 두 표가 나왔습니다. 김동완 위원, 두 팀 모두 수비가 많이 아파라면서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고요. 김환 기자, 레버쿠젠은 손흥민 하기 나름이라면서 무승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재영 기자만이 통계도 분위기도 모두 하노버의 승리를 가리킨다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맨시티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오는 수요일 자존심 회복에 나서요. 예, 아까 얘기했던 레버쿠젠과는 또 다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잘하고 주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졸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AS 로마, 체스카 모스크바와 함께 2조에 속해 있는데 지금 2무 2패입니다. 조 최하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태가 이제 맨시티인데 이번 경기에 부상을 당했던 이 맨체스터 시티 다비드 실바, 빈센트 콤파니, 콜라로프가 이제 복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반면 뮌헨이 문제입니다. 이 주전 선수의 부상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한동안 출전할 수 없는 장기 부상자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중원 쪽에 핵심을 줄 수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또 수비 라인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다 부상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슈바인슈타이거와 라미 모두 부상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수비의 핵심 선수가 모두 빠지기 때문에 과연 지금 거기에다가 바이에른 뮌헨은 조별리그 4연승으로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에 총력전을 다 할까? 그런 변수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수가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맨시티가 무너진 자존심을 조금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3세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무승부 풍년입니다. 김재영, 김환 기자가 자존심 상한 맨시티가 마지막 몸부림을 다해 무승부를 거둘 거라고 했고요. 김동완 해설가 피곤한 뮌헨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맨시티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FA컵에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 상황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농구 3세판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부터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를 3세판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즌 초반부터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비스, 최하위 삼성과 만납니다. 경기 분석해 주시죠. 삼성이 연패에 빠져 있었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상민 감독과 점심을 따로 먹었는데 오, 네.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더구나 모비스를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모비스는 올 시즌에 전망이 좀 어두웠어요. 유재학 네.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 팀을 비웠었고 거기에 같이 양동근 선수도 대표팀에서 체력을 좀 소모를 했죠. 지난 시즌 우승 주역 이대성과 천대현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돼 있고 외국인 센터 로드 벤슨이 또 개막 직전에 퇴출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모비스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죠. 양동근과 문태영 그리고 클라크까지 30대 중후반 이 형님들의 투혼이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네.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양동근이 전체 등록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친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문태영 선수는 경기당 17.5득점을 올리고 있고 불혹의 아이라 클라크 선수도 충실한 플레이로 모비스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이제 이대성과 천대현이 복귀하고 함지훈까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모비스의 상승세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삼성은 1라운드 후반 3연승으로 잠깐 반짝했는데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상승세의 원동력도 김준일과 라이온스의 분전이었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하고 나니 하염없이 연패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을 마치기도 전에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일찌감치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김준일과 라이온스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다 할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마땅한 트레이드 카드도 별로 없고 외국인 선수 교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재학과 이상민, 연세대 출신 선후배 사령탑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 네.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응답하라 1994의 실제 주인공들의 대결입니다. 과연 두 감독 팬들에게 어떤 응답을 할까요? 먼저 3세판으로 가름해 보시죠. 네, 3명 모두 단독 1위 유재학 감독의 모비스가 유리한 경기를 이끌 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이원만 기자는 공 5개를 주면서 자신감 100% 패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삼성이 이긴다. 단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러는 한 줄 평도 참 인상적이네요. 네, 같은 시간 시즌 초반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LG. 만만치 않은 상대 오리온스와 대결을 펼칩니다. 경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역시 LG는 제퍼슨의 빈자리가 좀 너무 커 보입니다. 제퍼슨이 비시즌에 좀 몸을 만들지 못했는데 네. 개막 이후에 컨디션을 좀 서서히 끌어올리면서 잘 적응을 하나 싶었는데 지난 6일이었죠. 전자랜드전에서 팔꿈치를 다치면서 완전히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고갈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태종 선수가 1라운드를 모두 쉬었는데요.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제퍼슨의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LG는 역시 중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좋습니다. 제퍼슨이 복귀하고 문태종과 김종규가 지난 시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다시 만들어낸다면 여전히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한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리온스는 파죽의 8연승을 달렸던 1라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요즘에는 연패와 연승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대팀들이 길레너터 수비법을 익히면서 시즌 초반에 깜짝 활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럴 때일수록 장재석이나 이승현 등 국내 빅맨들이 더 큰 역할을 해줘야겠고요. 길레너터도 그래야 집중 수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는데 이제는 다시 잠재력을 보여줄 시점이 됐습니다. 오리온스는 다행히 경기를 치를수록 허일영이나 전정규, 가르시아 이렇게 다른 공격 옵션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팀과 붙어도 자신감을 가질 만한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신인 전체 1순위였죠. 김종규 선수. 그리고 올 시즌 전체 1순위 이승현의 대결로 다시 관심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문태종과 김종규가 버티고 있지만 제퍼슨이 없다면 오리온스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허재원 기자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전 유망주 김종규와 현 유망주 이승현의 맞싸움입니다.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LG 승리의 2표, 오리온스 승리의 1표 나왔습니다. 오리온스의 손을 들어준 허재원 기자는 LG 제퍼슨의 빈자리를 걱정해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LG의 메시라는 말로 이원만 기자 진짜 힘을 보라 라면서 LG 응원에 동참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경기 예상 결과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이란, 독일, 포르투갈이 승리를 가져갔네요. 특히 대세 독일의 승리는 3명의 기자 모두 맞추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주 고별 예상평을 해준 우충원 기자의 성적이 좋은데요. 아이고 의미 없다가 아니었고 의미 있는 마지막 예상평,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단순히 예상뿐만 아니라 예상 성적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좀 있으세요? 예, 사실 뭐 지난해 이 분석 그리고 보니까 네. 굉장히 경쟁 심리도 생기고 아무래도 사실 이 분석가 바닥에서는 이 헤게모니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헤게모니는 확실히 뭔가 적중률에 의해서 뭔가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를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3세판 첫 시간부터 쭉 함께했던 허재원 기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워낙에 축구 소식을 뭐 네. 꽉 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릴 게 있나 싶은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고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약간 좀 감에 의존하는 예상을 해주시는 게 더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언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훈훈하죠?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 주평 싸움입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이승우 선수. 지난 9월 아시아 선수권 이후 지금까지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만 18살이 되지 않은 선수들은 이적을 금지하는 조항이 국제축구연맹에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가 그 조항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2016년 1월에 만 18살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가대표 소속으로밖에 뛸 수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 더구나 지금 기량이 만개할 그럴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고 대표팀 경기나 그리고 소속팀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좀 전력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창 뛸 나이인데 정말 본인도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승우 선수가 내년이면은 이제 17세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야 바르셀로나 프로팀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어서 이 한 번의 연습, 아니 100번의 연습보다는 한 경기 뛰는 것이 경기 감각에 더 네. 좋은 면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바르셀로나 항소 중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뭐 다른 팀으로 임대라든지 또 에이전트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그 친동생이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또 에이전트를 통해서 뭔가 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린 나이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어떻게 언제부턴가 19세 어린 선수를 유망주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 흐름이 끊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좀 A 대표팀에 데려오면서도 꾸준하게 좀 경기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부진으로 침체됐던 한국 축구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